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줄다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순 지역에 나타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줄다리기를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유산의 관광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유산의 관광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인 줄다리기를 몬순풍토의 관점에서 몬순풍토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유산 관광이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다음에 동아시아, 다음에 줄다리기의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문제점이라든지, 다음에 동남아시아 줄다리기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 보호와 관광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 그 다음에 조직 간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교섭이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하는 그런 시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973년에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세계유산이 등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는 198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세계유산 붐이 일어나게 되고 유산 관광은 관광업계에서도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되어 갑니다. 유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관심은 유형유산, 주로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 아니면 자연환경에 이러한 자연환경 같은 이러한 유형유산의 어떤 보호와 그리고 관광개발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을 자연과 인간의 어떤 파괴 행위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개발을 통해서 유산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보호의 어떤 계몽을 도모하고 관광 수입을 그 해당 유산의 어떤 보전에 충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산지에서는 그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벽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공원화하는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지 내부나 아니면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또 공원 내에는 어떤 보조이나 아니면 복구공사 혹은 유산 전문가들 그리고 관광객 중심의 어떤 활동 무대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산지를 생활터전으로 삼아왔던 주민들은 유산에서 점차 배제되고 어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폐해와 다양한 이해관계, 특히 어떤 정부와 대립을 낳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유산지에서 거둬들이는 그러한 관광 수입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료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엘리트라든지 이러한 어떤 특정한 부류랄까 단체 아니면 사람들에게 유입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은 제외되거나 아니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아니면 지불하는 반면에 적은 이익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의 그 공간의 어떤 주권자는 누구인지,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까지 보호,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상당히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해당 유산지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산 관광에 거는 어떤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지금부터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 조직 간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교섭이라든지 종교, 생활, 그 다음에 관광 공간의 어떤 공유 문제라든지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둘러싼 시도 등등을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의 세계유산인 앙코르 유적지를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항대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집트의 아부 심벨 신전이 지금 이 사진 속에 등장을 합니다만은 아마 왼쪽 사진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회사 아니면 여행사에서 해당 유산을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쭉 소개할 때에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때를 잘못 맞춰서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제 오른쪽 사진처럼 정말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랬던 그런 유산 관광을 하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관광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 이 해당 유산지에 가더라도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극복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아직까지 많은 유산지, 특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산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은 이러한 현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중국 하이퐁에 있는 청명산 화원입니다. 예, 지금 이 사진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고 천천히 이 유산지를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청명산 화원을 찾아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러한 인산인해를 이루는 세계유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정말 위의 사진처럼 이렇게 한적하게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때라면 천천히 아마 이 풍경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정말 모처럼 만리장성을 한번 탐닉하고 오려고 했던 그런 기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제 세계유산지에 특히 이제 중국의 세계유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세계유산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 그 다음에 좋은 유물들이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사진처럼 모나리자의 이 진품 그림을 한번 보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가하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때를 잘못 맞춰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펠탑입니다. 이렇게 잔디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에펠탑을 바라보는 그러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미리미리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입수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에펠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각 나라에서 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 상품화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도 사실 이 유산, 세계유산을 둘러싼 관광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계유산 지역인 경부 안동의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상당히 이제 관광화로 인해서 유산의 어떤 유산 지역 그 마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동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옆으로 보시는 여기가 바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600년 전통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회마을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보시는 전동차 때문인데요. 외부에는 이런 전동차들이 있고 내부에는 또 이런 전동차가 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를 달리는 전통차만 현재 80대 가까이 된다는데 마을 주민들과 업체 측, 관광객들과도 마찰이 빚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을 달리는 전동차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보급 가옥 20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안동 하회마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와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곳인데요. 한 해 관광객만 10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회마을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1km 정도 떨어진 매표소에서 표를 산 뒤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가야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동차 대여점입니다. 전동차를 빌리고 마을로 향하는데요.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합니다. 전동차를 타고는 마을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마을 내부에는 버젓이 다른 전동차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회마을 조량 살수 사망에서는 내부에는 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를 세워놓고 걸어두고 그러잖아요. 주민 차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 차량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건데 하회마을 내에 운행 중인 전동차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영업 중인 전동차 업체 측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풍산유씨들 그 집성수요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막았어. 풍산유씨도 아니면서 왜 시선이 왜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보냐. 외부 업체 측은 전동차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가 아닙니다. 차량이 등록됐을 때도 이거는 차량이라는 건 번호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번호판이 없잖아요. 반면 마을 내부에서 영업 중인 전동차 업체들은 전동차도 자동차이며 외부 전동차 업체까지 영업에 가세하면 마을에 전동차가 우후죽순 많아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건데 2년 전부터 운행된 하회마을 내부 전동차는 4개 업체 80여 대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좁은 흙길 사이로 전동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빠르고 안에 길이 좀 오르막도 있고 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퀴 달린 것처럼 확실히 편하죠, 유용하고. 자, 그렇다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전동차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긴 전동차가 오히려 하회마을답지 않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좋은 마을이야. 그거 없으면 관광객들도 여기 이용을 안 하잖아요. 최고 한국적인 것이 좋아요. 이렇게 지구 사는 여기 이렇게 보존될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뭐냐, 여기 있는 것만 봐도 빠르게 풀 수 있어서 빠르게 차리 앞서 여기에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동차 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 달려오던 전동차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중심을 잃고 담장에 부딪힙니다. 전동차 지붕이 기와에 쓸리면서 우수수 기와장이 부서져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그때가 2m 뭔 일이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잠시 후 놀란 집주인 할머니가 황급히 나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사고 나는 게 대부분 과속 놀이동산에 놀이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당기니까 지금 속도가 빠를 때 굉장히 많이 나요. 시속 20, 30km 이상 가니까요. 도로 자체가 거의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따로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아무나 빌려 타다 보니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방향을 잃은 전동차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담벼락에 부딪히자 관광객들이 도망가고요. 운전자가 잠시 내려서 살펴보더니 그대로 가버렸다는데요. 왜 그냥 가냐니까 이거 그냥 부서지면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시에서 해주는 거 세금으로 수리하는 건데 왜 그냥 가시냐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승차 인원을 무시한 채 아슬아슬하게 서서 매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동차가 늘어나면서 자체가 문화재인 모택이 훼손될 우려도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흰색 칠해진 데는 다 박은 거예요. 당연스럽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전국에서 국가민속문화재대 전동차가 운행되는 곳은 하회마을이 유일한데요. 문화재대에는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 곳곳에 들어선 전동차의 보관소 역시 지자체의 시정 요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회마을이 수백 년간 옛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건 선조들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이다. 관광 편리를 위해 현대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 문화재를 달리는 전동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러한 그 편리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유산의 훼손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마을 내에서 이러한 유산지의 관광화를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이 세계유산 관광이 관광공해다. 아니면 뭐 오브 투어리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제목이 3천만 외국인의 역석 관광공해 멘붕에 빠진 일본이라는 겁니다. 이 신문 기사는 중앙일보의 2018년 기사입니다. 2018년 기사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유산관광정책을 펴면서 일본에 6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급격하게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한 3천만 명. 3천만 명도 안 되고, 원래 목표인 6천만 명에는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많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 한국, 대만, 아시아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있고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어디에 많이 돈을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많은 버스가 일상화되면서 교토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회사원들이 버스를 못 탄다. 예,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황당한 사례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뭐 교토의 기요미즈데라 같은 경우 아니면 금각사 같은 경우에 한적하고 일본스러운 정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새벽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관광객이 휩쓸려 제대로 감상하기조차 불가능하다. 이건 2018년도의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갔을 때도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이 기사만큼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서 금각사라든지 아니면 청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데 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숫자에 집착하는 일본 정부의 관광정책이 관광공해를 부른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이제 물론 이러한 관광객들이 유산 지역만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교토라든지 나라라든지 대표적인 유산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하나 사례는 뭐 3천만 명 관광객 쓰나미 덮친 주차장 등하굣길도 엉망됐다. 나중에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 아시아에만 그러냐? 앞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유산 지역의 어떤 과잉 부작용이 뭐 유럽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관광지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민박의 경우 뭐 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시면은 스페인인데 관광이 아니라 이건 침공이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관광업 반대 시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즉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에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인 관광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고 실제 그곳에 뭐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이용하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업이 도시들을 생활 비용이 너무 비싼 곳으로 만들고 있다. 정작 주민들은 방을 관광객들에게 내주고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유산지로 이렇게 등재된 곳에 그 주변에는 경우에 따라서 모든 다 유산지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땅값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한번 사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 여기 뭐 잠시만요. 여기 중요한 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입국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도 베네치아 상황도 비슷하다. 베네치아에서는 2000년대 접어들어서 주민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예. 1931년에 16만 4천 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5만 5천 명을 줄었다. 젊은이들은 관광객들이 장악한 고향을 등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주민단체 베네치아는 나의 미래의 마르코 가스파리네티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 베네치아를 방문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수용해야 하는가? 뭐 이러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산이 관광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아니면 문제점을 낳는 그러한 그림자도 드리고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단적으로 왼쪽에 1970년대의 사진과 그 다음에 2019년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앙코르 유적지는 1992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2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70년대에는 이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집 여기 위치입니다만은 손님들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유산관광 붐이 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92년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물론 등재되기 이전부터 조금씩 정비가 됐습니다만은 등재된 이후에 많은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관광객을 이제 맞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물론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폴포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되고 또 이 앙코르와트 유적 자체도 총탄의 흔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파손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유산 등재를 계기로 많이 정비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재되기 이전에는 이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앙코르 톰을 포함해서 약 400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안에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세계유산지 내에 102개의 마을 약 1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살고 있는 유산지역으로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유산 등재 이후에 유산 관리 체제가 조금씩 이제 확립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라사라고 하는 이 앙코르 지역 유산지를 보호하는 보호정비기구라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 기관과
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인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러한 기관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 표면화되기 시작을 하고, 또 이 앙코르를 둘러싼, 앙코르 유적지를 둘러싼 다양한 그 집단들, 예를 들어서 이 유적지를 지키는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유적 경찰이라든지, 유적을 지키는 경찰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유적지 내에 있는 사원,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어떤 투쟁이 점차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노골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2000년에 이 유적 경찰이 유산 지역을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규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유적지 내에 어떤 산림 자원인 자연 자원을 갖다 채집을 한다든지 벌채를 한다든지 뭐 채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금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 내에 습지에서 이렇게 벼농사를 하는 것도 사실 금지를 시켜 버리고요. 다음에 공정위생과 관광의 어떤 관점에서 그 안에 유적지 내에서 소를 방목한다든지, 아니면 물소가 앙코르 어떤 물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또 금지가 된다든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유산경찰이 역사적 유적으로서 보존해야 된다는 명목으로서, 지역 주민이 이제 논으로 가서 경작했던 토지도 이제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 영상으로서 링크를 걸어놨던 그 영상에서는 아주 깨끗한, 잘 정비된 아니면 공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앙코르와트, 앙코르 톰을 보셨습니다. 실제는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소도 먹이고 벼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물소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렇게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유산을 관리하는 어떤 기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라는 이 기존한 어떤 문화재 아니면 유산을 관광화시킨 이 관광자원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누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가, 지역 주민인가 아니면 정부 기관인가 아니면 유적 경찰인가, 그리고 막대한 관광 수입을 누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앞서 하회마을의 전동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동차를 운영을 해서 그 수입을 갖다가 거둬들었을 때에 그 수입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이 되느냐, 아니면 안동시에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돈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종교와 생활과 관광이라는 이 공간이 상생이 가능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프라사는 1995년에 즉 유산 등재 3년 후에 설립이 됐습니다. 유적 경찰이 97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기관이 유적지 내에 살고 있던 어떤 생활자들과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어떤 활동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즉, 또 종교적 공간, 앙코르 와트나 아니면 앙코르 톰이나 그 안에는 힌두교 사원도 있고 또 불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사찰도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 공간과 사람들의 어떤 생활 공간이 이 관광의 공간과 중복이 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라사가 설립이 되고 유적경찰이 창립이 되고 관광객까지 활동 규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앙코르와트의 이 공간은 서서히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 터전과 캄보디아인들의 어떤 기도 공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문화 소비의 공간으로 변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그곳에 구걸 행위를 하는 어떤 신체 장애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뢰 피해자, 지뢰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빈곤층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어린이들은 유산지에서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그 선물들을 이제 판매하면서 경제적 수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뭐 언덕길 올라갈 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길을 안내해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이 아프라사라든지 아니면 유적경찰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활동은 캄보디아의 어떤 전통이나 이 앙코르와트라는 브랜드 아니면 앙코르톰이라는 이 브랜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여기서 뭐 앵벌이를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유적 경찰이 뭐 뇌물을 받았고 허가해주는 곳 외에는 이제 볼 수 없게 한다든지. 그래서 유적 경찰은 유산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뇌물을 받고 있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0년부터는 유적 내부의 앙코르톰 내부에서 어떤 전통적인 생활 활동을 점차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뒷문을 이용해서 바이크를 타고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이 아프라사가 금지를 함으로써 이 사원 내에서 펼쳐지는 뭐 여러 가지 의례 행위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그 다음에 사원 내에서 했던 줄다리기, 뭐 아니면 남녀노래 뭐 경연대회라든지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풍속들이 모두 이제 금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원 내에 있는 선임들의 활동도 예전처럼 어떤 자유롭게 의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지고, 또 불문에 입문하는 어떤 입문식도 이 앙코르와트에서는 한때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들은 앙코르 유적 내에서 어떤 숙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문제는 관광객들과 그 다음에 스님과의 어떤 성녀들과의 어떤 접촉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앙코르 지역의 스님들의 어떤 도덕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녀가 스님들이 관광객에게 뭐 보시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그 보시를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젊은 여성 관광객을 뭐 성희롱했다는 뭐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세계유산 지역 내에 11개의 사원을 이제 다 파괴해서 거기에 머무는 스님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그러한 안도 있었는데 선인들이 그 어떤 항의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만은 그러한 계획안이 세워졌다는 것 자체도 예,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처럼 어떤 종교와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터전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공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아니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생활, 그 다음에 관광객이 상생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관광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급속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세계 각지에서는 역시 많은 폐해를,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앙코르 지역에서도 사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뭐 교통 정체 문제, 다음에 대기 아니면 수질 오염 문제, 다음에 쓰레기 문제, 다음에 토지 가격이라니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 또 하나는 뭐 이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도시인 시엠립 같은 경우에는 성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러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관광과 어떤 개발의 어떤 선순환 작용도 사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NGO 프로젝트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유산으로 등재됨을 계기로 해서 첫 번째는 이 khmer 전통직물연구소의 사례입니다만은 이 연구소는 앙코르 유적 입구인 시엠립 마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khmer의 어떤 직물을 부활시켜서 직업이 없는 지역의 어떤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직물을 짜는 어떤 기술을 훈련시키고 하나의 소득 증대 수단으로 제공을 해서 그 완성품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 수입원을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또 이러한 직물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직물에 필요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뽕나무라든지 그죠? 아니면 여러 염색 원료인 풀이라든지 그런 원료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삼림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포괄적인 유기농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물 생산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을 마을을 어떤 만들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에는 약 50년 전에 이러한 전통적인 직물 산업이 사라졌는데 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통해서 재생이 되고 지역 내에 있는 약자들을 이제 구제하는 그러한 또 효과도 있고, 또 환경을 이제 보존하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화를 어떤 부흥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앙코르의 그 장인들의 모임입니다. 주변 마을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유급으로 돈을 주면서 가구라든지 아니면 목공예라든지 아니면 뭐 석공예라든지 그죠? 아니면 유기라든지 이러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양잠지 기술 같은 것을 훈련을 시켜서 일정한 훈련을 이제 마치고 나게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어떤 작품을 구입을 해준다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 모임은 전통적인 어떤 직물 부활의 일환으로서 주로 이 염색업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체는 사실 전통적인 것에는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고 현대 시장을 현대인들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한 판매 금액이 이 지역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관광 목적이 아니지만은 그러한 요소를 이제 가미를 해서 봉사 형식으로 체험 관광을 하면서 하는 앙코르 참가형 개발 조직 APTO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이제 유엔 봉사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가 참가를 해서 앙코르 유적 주변 마을의 어떤 참가형 개발을 위해서 1990년에 이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물론 이제 유산 등재되기 2년 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2000년에 독립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하고 있는 어떤 마을의 개발 프로젝트 이외에 외국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체험 활동 일환으로 앙코르 지역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물을 판다든지, 그죠? 아니면 환경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교육 등 이런 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그 수익을 이 단체의 운영비라든지 하는 활동 자금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례는 사실 앙코르 와트라든지 아니면 앙코르 톰 같은 이게 유형유산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캄보디아 국내에 남아있는 무형유산의 어떤 부활, 그 다음에 이 앙코르 와트나 앙코르 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사는 어떤 가난한 마을 주민들의 어떤 기술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증대를 대상으로 한 목표로 한 그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유형유산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는 사실 막대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뭐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마을 주민들에게는 사실 그들에게서 농업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 등재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많은 규제가 생기고 전통적인 어떤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앙코르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러한 주민 참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유형유산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유산 관광과 이 무형유산의 어떤 부활, 또 자연환경 보호를 잘 결합한 그러한 사례로서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유산관광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어떤 확대와 더불어서 최근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계속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산지는 많은 경우 지역 주민을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엄격한 어떤 활동 규제를 함으로써 그 일대를 뭐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경우는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로 지정만 되어도 사실 일본은 상당히 기피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이제 묶이기 때문에 앞서 사실 안동 하회마을의 영상도 나왔습니다만은 세계유산으로 되기 전에 민속마을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인 안동 하회 탈춤도 있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켜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제도적 어떤 규정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현대식 건물도 들어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뭔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바꾸고자 해도 이 규제가 너무 심해서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앙코르의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우리가 짚어봤는데 유형유산 일변도의 어떤 유산을 보는 관점이 사회 내에서 어떤 대립관계를 낳고 유산 관광과 발달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무형유산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움직임이 규모는 작지만은 어떤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지는 점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산관리, 유산관광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시점, 그다음에 유산의 어떤 보호라든지 관광개발,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 전략,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아니면 균형 있게 공존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책이, 방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줄다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